3부를 읽겠습니다. 3부는 아침, 오후, 저녁, 밤 이런 제목을 따르고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이 좀 짧아요. 1. 1939년 8월 21일 아침. 재촉하지 마라.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날 그냥 두어 잠시만 편히 있게 해다오. 아버지, 재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젠 떠나야 해요. 시간이 됐어요. 코플랜드 박사는 회색 쇼를 단단하게 어깨에 두른 채 고집스레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침은 상쾌하고 따뜻했지만 스토브는 작은 장작불이 타고 있었다. 부엌 가구는 그가 앉은 의자뿐이었다. 다른 방들도 비어 있었다. 가구들은 대부분 포시의 집으로 옮겨졌고 나머지는 밖에 있는 자동차에 실었다. 그의 마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시작도 끝도 없는데 진실도 목적도 없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손으로 떨리는 머리를 지탱한 채 삐걱대는 의자에 앉아 계속 천천히 몸을 흔들었다. 닫힌 문 쪽에서 가족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아버지는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저렇게 앉아 계시려고 작심을 하셨나 봐. 버디와 내가 도자기와 접시들을 다 쌌는데 이슬이 마르기 전에 출발해야 하네. 할아버지가 말했다. 안 그러면 길에서 밤을 맞게 되거든. 그들의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빈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더 이상 그들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옆 바닥에는 커피 잔과 잔 받침이 있었다. 그는 스토브 위 주전자에서 커피를 따랐다.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고 커피를 마시며 커피에서 나오는 김의 손가락을 따뜻하게 했다. 진정 이것이 끝일 수는 없었다. 소리 없는 음성들이 가슴 속에서 울렸다. 예수와 존 브라운의 음성, 위대한 스피노자와 칼 마르크스의 음성, 투쟁했고 소명을 완수하도록 허락된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음성, 그의 민족의 슬픔에 찬 음성, 죽은 자들의 음성, 예심 있고 정의로운 백인, 싱의 음성, 약자와 강자의 음성, 힘과 권력이 증가하는 흑인들의 울리는 음성, 강하고 진실한 목적을 가진 이들의 음성, 그리고 이에 답하는 말들, 단연코 모든 인간 슬픔의 근원이 되는 말들. 그는 입술을 떨며 큰 소리를 냈다. 전능하신 주인이여, 우주의 절대적인 힘이여,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해야 될 일들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진정 이것이 끝일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그녀와 함께 처음 이 집에 왔었다. 데이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흰 레이스 면사포를 쓰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아름다운 진한 꿀색이었고 웃음은 달콤했다. 밤이면 그는 환한 방에서 혼자 공부했다. 성찰하고 공부하기 위해 자신을 단련했다. 그러나 데이지가 옆에 있었고 공부로는 잠재울 수 없는 강한 욕망이 그의 속에 있었다. 때로 그는 이 욕망에 굴복했고 그런 뒤에는 다시 입술을 깨물고 밤새도록 책을 읽고 생각했다. 해밀턴과 칼 마르크스와 윌리엄과 포셔가 태어났다. 그는 그들을 모두 잃었다.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메이디벤과 베니메가 있었다. 베네딕 메이딘과 베네딕 코플랜드도 있었다. 그의 이름을 딴 아이들, 그가 훈계한 사람들, 그가 그 수천 명 중에서 그가 안심하고 소명을 맡길 사람은 어디 있는가? 평생 동안 그는 확고하게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일하는 이유를 알았고 매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았으므로 가슴 속에서 다짐했다. 진료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모든 것을 말하고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밤이면 목적 있는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데이지와 해밀턴과 칼 마르크스와 윌리엄과 포시가 함께 없었어도 스토브 옆에서 혼자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는 술을 마시며 옥수수 빵을 먹곤 했다. 보람 있는 하루였으므로 깊은 충족감이 있었다. 그는 그런 만족감을 수천 번이나 느꼈다. 그러나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그 모든 세월 속에서 그는 지속적인 가치를 가진 일들을 생각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복도로 연결된 문이 열리고 포시가 들어왔다. 제가 아버지 옷을 입혀드려야 되겠네요, 아기처럼. 그녀는 말했다. 여기 구두와 양말이 있어요. 슬리퍼를 벗겨드릴 테니 신으세요. 곧 나가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냐? 그가 비통하게 말했다. 뭘 어쨌는데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 잘 알지 않느냐?
내가 결정 내릴 상태가 아닌데 너는 강요했다. 난 지금까지 살았던 곳에 남고 싶어. 너도 그걸 알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 좀 보세요. 포씨가 화가 나서 말했다. 아버지 불평에 저는 지쳤어요. 계속 투덜대시니 부끄럽다고요. 어허, 마음대로 해라. 깍다귀처럼 날 귀찮게 하면서 난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네가 저런다고 틀린 짓을 하지는 않을 거다. 포씨는 그의 침실용 신발을 벗기고 깨끗한 검정 면 양말을 피웠다. 아버지, 그만 싸워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해밀턴 버디 오빠와 함께 시골로 가시는 거 정말 잘된 일이에요. 모두 아버지를 돌봐드릴 것이고 아버지는 회복되실 거예요. 아니, 아니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난 여기 있어야 회복될 거다. 이 집 살림을 누가 감당하고요? 먹고 사는 거는요? 여기 계신 아버지를 누가 돌보고요? 내가 늘 감당했어. 아직도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반대만 하시네요. 원참 끈질기구나. 너희 말은 무시하겠다.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아버지 구두와 양말을 신겨드리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미안하다. 용서해라 얘야. 물론 그러셔야죠. 그녀가 말했다. 저희도 유감이에요. 말싸움할 여유가 없어요. 무엇보다 그 농장에서 안정을 찾으시면 그곳을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그곳에는 정말 예쁜 채소밭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그리고 닭이랑 씨암돼지 2마리도 있어요. 복숭아 나무가 18그루나 있고요. 거기 갔으면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저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왜 아버지는 계속 슬퍼하세요? 내가 슬퍼했다고 느끼니까? 느끼니까. 그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다. 날 가만둬라. 잠깐만 조용히 앉아있게 해다오. 좋아요. 하지만 곧 떠나야 해요. 그는 말을 멈췄다.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흔들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을 것이었다. 머리가 떨리고 척추가 아팠다.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포씨가 말했다. 제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 줬으면 좋겠어요. 싱어 씨가 죽었을 때처럼요. 제 장례식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슬퍼하면. 그만하자. 코플랜드 박사가 거칠게 말했다. 말이 너무 많구나. 그러나 진정 그 백인의 죽음은 가슴에 어두운 슬픔을 남겼다. 그는 싱어에게 말을 했고 그를 신뢰했다. 어떤 백인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수수께끼 같은 그의 자살에 그는 당혹스러웠다. 후원자를 잃었다. 그 슬픔에는 시작도 끝도 없었다. 이해도 없었다. 그는 건방지거나 멸시하지 않던 이 정의로운 백인 남자를 언제나 생각할 것이었다. 죽은 사람들이 뒤에 남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면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이제 털어내야 한다. 코플랜드 박사에게 필요한 것은 자제력이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 어둡고 끔찍한 감정들이 되살아나 그의 영혼과 싸웠다. 며칠 동안 정오가 그를 죽음의 영역으로 침몰시켰다. 한밤중의 방문객, 블런트 씨와의 싸움 후에 그의 내면에는 살인적인 어둠이 드리워졌다. 그러나 지금 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윌리의 뭉툭해진 다리를 볼 때 그의 속에 또 다른 분노가 일어났다. 사랑과 정오의 전쟁, 흑인들을 위한 사랑과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정오, 그것이 그를 탈진시켰고 영혼을 병들게 했다. 얘야, 그가 말했다. 시계와 재킷을 가져와라. 이제 간다. 그는 의자 팔걸이를 잡고 일어났다. 바닥이 아득히 멀어 보였다. 오래 누워있던 그의 다리는 허약했다. 순간 넘어질 것 같았다. 그는 현기증을 느끼며 휑한 방을 지나 문 옆에 기대어 섰다. 기침을 했고 주머니에서 네모난 종이를 꺼내 입에 댔다. 여기 재킷 있어요. 포씨가 말했다. 그런데 밖은 더워서 필요 없을 거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빈집을 걸었다. 블라인드는 내려졌고 어두워진 방에서는 먼지 냄새가 났다. 그는 현관벽에 기대에 서더니 밖으로 나갔다. 아침은 환하고 따뜻했다. 많은 지인들이 전날 밤과 이른 아침에 와서 작별 인사를 했고 지금은 가족들만 현관에 모여 있었다. 수레와 자동차가 길 위에 서 있었다. 자, 베네딕트 메이디, 노인이 말했다. 처음 며칠은 집이 그리울 걸세. 그러나 곧 괜찮아질 거야. 제게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 왜 집을 그리워하겠습니까? 포시가 초조하게 입술을 적시듯이 말했다. 건강이 회복되고 준비되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버디가 기꺼이 아버지를 차로 모시고 올 거예요.
차 운전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자동차에 짐들이 실렸다. 책이 든 상자들은 계기판에 묶여 있었고 의자 2개와 서류 상자는 뒷좌석에 실렸다. 그의 진료실 책상은 뒤집혀서 차 위에 매여 있었다. 자동차에는 짐이 잔뜩 있는데 수레는 거의 비어 있었다. 노새는 벽돌에 꽃비를 메인 채 참을성 있게 서 있었다. 칼 마르커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집에 가서 남은 게 없는지 확인해라. 바닥에 두고 온 컵과 흔들 의자를 가져오너라. 그만 출발하세요. 저녁 식사 때까지는 도착하고 싶어요. 해밀턴이 말했다. 드디어 준비되었다. 하이보이가 크랭크를 돌리며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 칼 마르크스는 운전석에, 포시, 하이보이 그리고 윌리엄은 뒷좌석에 기어앉았다. 아버지, 하이보이 무릎에 앉으시는 게 어때요? 여기 가구랑 저희들 사이에 끼어앉는 것보다는 더 편하실 거예요. 아니다. 너무 사람이 많구나. 난 수레를 타는 게 낫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수레에 익숙지 않잖아요. 칼 마르크스가 말했다. 덜컹거리고 하루 종일 걸릴 텐데요. 괜찮다. 많이 타봤다. 해밀턴한테 우리랑 같이 가자고 하면 되지. 자동차를 더 타고 싶어 할 테니. 할아버지는 전날 수레를 소도시로 끌고 왔다. 농사지은 복숭아와 양배추와 무를 가득 싣고 왔는데 해밀턴이 소도시에서 팔려는 것들이었다. 복숭아 한 자루만 남기고 모두 팔렸다. 베네딕트 메이디, 자네가 나와 함께 타고 가세. 노인이 말했다. 코플랜드 박사는 수레 짐칸으로 올라갔다. 뼈들이 납으로 만들어진 듯 힘이 들었다. 머리가 떨렸고 갑작스러운 구토 때문에 거친 바닥에 누워야 했다. 자네가 와서 무척 기쁘네. 할아버지가 말했다. 알겠지만 난 언제나 학자들을 존경해왔네. 아주 존경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결점이 있어도 다 눈 감아주고 잊어버리지. 자네 같은 학자가 집안에 같이 있게 되어 기쁘네. 수레바퀴가 삐걱거렸다. 그들은 출발했다. 저는 곧 돌아올 겁니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한두 달 후면 돌아올 거예요. 해밀턴은 공부를 많이 해. 자네를 닮았나 봐? 날 위해 종이에 계산을 해줘. 신문도 읽어주고. 그리고 휘트먼도 공부를 잘해. 그 애는 나한테 성경을 읽어주지. 시험도 잘한다네. 아직 어리지만 말이야. 나 늘 공부하는 이들을 존경한다네. 수레가 움직이자 그의 등이 흔들거렸다. 그는 머리 위의 나뭇가지들을 올려보고는 그늘이 없어지면 눈을 보호하려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강하고 진실한 목적을 느껴왔다. 40년 동안 그의 소명이 곧 그의 삶이었고 그의 삶이 곧 소명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모든 일을 해야 했고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 베네딕트 메이디, 자네와 다시 함께 되어 기쁘네. 내 오른발이 이상해서 자네에게 물어보려고 했었지. 발이 마비된 것 같다. 그래서 666을 물약하고 666은 감기약 이름입니다. 그래서 666을 물약하고서 그 발에 바르지. 자네가 잘 치료해 주게. 최선을 다하지요. 고맙네. 자네가 있으니 좋구먼. 식구들은 다 함께 살아야 한다고 난 믿네. 같은 핏줄로 맺어진 식구도, 결혼으로 맺어진 식구도 모두 함께. 같이 고생하고 같이 도우며 사는 걸 나는 믿어. 그러면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걸세. 휴, 코플랜드 박사가 씁쓸하게 말했다. 전 현재의 정의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자네 목이 쉬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네. 우리들을 위한 정의, 우리 흑인들을 위한 정의. 아무렴 그는 속에서 열이 치솟는 것을 느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일어나 앉아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지만 기운이 없었다. 가슴 속에서 말들이 커지면서 잠잠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은 더 이상 듣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리 잭슨 착하지? 어서 가자. 장난 그만하고 갈 길이 멀다. 2장 오후 제이크는 뒤뚱거리며 격렬하게 달렸다. 위버스 레인을 지나 옆 골목으로 들어와 울타리를 넘어 계속 뛰었다. 뱃속에서 구토가 올라왔고 목에서는 메스꺼운 냄새가 났다. 개가 짖으며 쫓아와 돌을 집어 들고 서서 위협해야 했다. 두 눈은 공포로 커졌고 부러진 입을 손으로 꽉 막았다. 젠장, 이렇게 끝나는구나. 싸움, 폭동, 혼자서 여럿을 상대하는 격투. 깨진 병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의 머리와 눈, 젠장. 소음이로 울리던 회전목마의 숨가쁜 음악.
떨어진 햄버거와 솜사탕과 비명 지르는 아이들. 이 모든 와중에 그가 있었다. 먼지와 태양 속에서 그는 미친 듯이 싸웠다.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난 주먹의 상처, 그리고 웃음소리, 젠장. 그의 안에서 강렬한 미친 리듬이 터져나와 멈추지 않는 느낌. 그때 죽은 검은 얼굴이 보였지만 누군지 몰랐다. 자신이 그를 죽였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잠깐 세상에 아무도 그걸 막을 수는 없었다. 제이크는 걸음을 늦추고 고개를 불안하게 휙 돌려 뒤를 보았다.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토했고 셔츠 소매로 이마와 입을 닦았다. 그런 뒤 잠시 쉬었고 기분이 나아졌다. 그는 8블록을 달려왔고 지름길을 포함해서 반마일 정도 더 가야 했다. 머릿속 현기증이 사라지자 미친 감정들 속에서 사실들이 생각났다. 그는 다시 출발했고 이번에는 규칙적으로 뛰었다. 아무도 그 소요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름 내내 갑자기 일어난 불길을 잡듯 그는 싸움들을 막았었다. 이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싸움들을. 그리고 이 싸움은 아무도 말릴 수 없었을 것이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싸움은 갑자기 터진 듯 했다. 그는 놀이기구를 돌보다가 물을 마시려고 작업을 중단했다. 물을 마시려 가는데 백인 소년과 흑인이 서로 빙빙 도는 것이 보였다. 둘 다 취해 있었다. 그날 오후 구경꾼의 절반이 취해 있었다. 토요일이었고 그 주일 내내 공장들이 가동됐다. 더위와 땡볕은 구역질 날 정도였고 공기중에는 악취가 진동했다. 제이크는 두 싸움꾼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은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큰 싸움이 터질 것을 알고 있었다. 희한한 것은 그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5초 정도 구경꾼을 밀고 들어가기 전 응시하며 서 있었다. 잠깐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싱어를 생각했다. 침울한 여름 오후와 어둡고 무더운 밤을 생각했다. 그가 진압한 싸움들과 잠재운 불화들을 생각했다. 그때 햇빛 속에서 포켓 나이프가 번쩍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엉켜있는 무리 속으로 밀치며 들어가 칼을 들고 있는 흑인의 등에 뛰어올랐다. 남자는 그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흑인의 땀 냄새가 폐에서 나오는 담배 냄새와 뒤섞였다. 누군가 그의 다리를 짓밟고 머리를 발로 찼다. 다시 일어났을 때 싸움은 확산되어 있었다. 흑인은 백인과 백인은 흑인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순간순간을 명확하게 보았다. 싸움을 시작한 백인 청년이 우두머리였다. 쇼를 자주 보러 오는 무리의 두목이었다. 그는 16살쯤 되고 흰 면바지와 알록달록한 레이온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흑인들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몇 명은 면도칼을 들고 있었다. 제이크는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질서를 도와주시오. 경찰. 그러나 무너지는 댐에 비명을 지르는 격이었다. 그의 귀에서 끔찍한 소리가 났다. 인간의 소리면서도 말소리는 아니었다. 소리가 더욱 커져 귀가 멍했다. 누가 그의 머리를 때렸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없었다. 눈과 입과 주먹만 보였다. 사나운 눈들, 반쯤 감긴 눈들, 벌어진 젖은 입들, 꽉 다문 입들, 검은 주먹들, 흰 주먹들. 그는 어떤 손에서 칼을 빼앗고 위로 쳐든 주먹을 붙들었다. 먼지와 태양이 그를 눈물게 했다. 이곳을 빠져나가 전화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제이크는 붙들렸다. 언제 그랬는지 모르는 채 싸움에 휘말렸다. 주먹을 휘두를 때 물컹대는 젖은 입들이 으깨지는 것을 느꼈다. 눈을 감고 머리를 낮춘 채 싸웠다. 미친 소리가 목에서 나왔다. 있는 힘을 다해 싸웠고 황소처럼 머리를 휘둘렀다. 의미 없는 말들이 마음속에 생겼고 웃음이 터졌다. 누구를 치는지 누가 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싸움의 진용이 바뀌고 각자 자신을 향해 덤비는 것을 알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끝났다. 그는 무엇에 걸려 뒤로 넘어졌다.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다. 한순간이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술꾼들 2명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지만 형사들이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았다. 자기 몸의 절반은 흑인 청년의 몸 위에 엎드려 있었고 절반은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흑인이 죽은 것을 한눈에도 알 수 있었다. 목 옆이 찔려 있었지만 어떻게 그리 빨리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얼굴은 눈에 익었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청년은 입을 벌리고 놀라서 두 눈을 뜨고 있었다. 바닥에는 종이와 깨진 병들, 으깨진 햄버거가 널려 있었다. 회전 목마의 머리가 떨어졌고 간이 점포가 부서졌다. 제이크는 일어나 앉았다. 그는 형사들을 보자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지금쯤 그들은 그의 흔적을 놓쳤을 것이다. 4블록만 더 가면 안전해질 것이었다. 두려움에 숨이 찼고 긴장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가 돌연 속도를 늦추고 멈췄다. 그는 중앙로 근처 골목에 혼자 있었다. 한쪽으로 난 건물벽에 헐떡이며 기댔다. 울룩불룩한 이마의 핏줄이 터질 것 같았다. 혼란 속에 도시를 달려 친구의 하숙방까지 왔다. 그런데 싱어는 죽었다. 그는 울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흐느꼈다. 콧물이 흘러 수염을 적셨다. 앞에 놓인 벽과 청개들, 길, 불타는 해는 그를 짓눌렀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지저분한 소매로 젖은 얼굴을 닦으며 천천히 걸었다. 입술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다. 다음 블록의 모퉁이에서 그는 심스와 부딪혔다. 그 괴팍한 늙은이는 무릎에 성경책을 놓고 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뒤에 있는 높은 나무 울타리 위에 자주색 분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려고 돌아가셨다. 그분의 사랑과 은총의 말씀을 들으라. 매일 밤 7시 15분. 거리는 비어 있었다. 제이크는 맞은편 길로 건너가려 했지만 심스가 그의 팔을 잡았다. 오라, 불행하고 마음 병든 자들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축복받은 발 앞에 너희의 죄와 근심을 내려놓으라. 어디로 가느냐, 블런트 형제? 집에 가오, 술 마시라. 난 술을 마셔야 하니까. 제이크가 말했다. 주님께서 무엇 반대하시겠소? 죄인아, 주님은 너희 타락을 기억하신다. 주님은 오늘 밤 너를 위한 계시를 가지고 계시다. 그 주님은 내가 지난주에 당신에게 준 달러도 기억할 테지. 예수님께서 오늘 밤 7시 15분에 너를 위한 계시를 준비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 정각에 오라. 제이크는 자기 수염을 핥았다. 매일 밤 엄청난 군중이 모이던데 가까이서 들을 수도 없더군. 냉수하는 자들을 위한 장소도 있다. 게다가 난 계시를 받았다. 구세주께서는 내가 그분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바라신다. 18번가와 6번 거리 모퉁이에 있는 그 자리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지을 거다. 그러면 너희 냉수하는 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나의 잔이 넘치고. 오늘 밤 내가 군중을 몰고 오지. 제이크가 말했다. 어떻게? 당신의 그 예쁜 색 분필을 주시오. 군중을 모아올 테니. 네가 쓴 글을 읽었다. 심스가 말했다. 노동자들이여,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지만 3분의 1이 굶주리고 있다. 우리는 언제 연합하여 우리 몫을 요구하려는가? 모두 이따위 것들이다. 너희 글은 급진적이다. 내 분필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거다. 난 글을 쓸 계획은 없어. 심스는 성경의 갈피들을 만지작거리며 미심쩍게 기다렸다. 당신에게 군중을 몰아다 준다니까. 블록 양쪽 끝에 예쁜 여자 나체를 그릴 거요. 색깔 있는 분필로. 화살표로 여기 오는 방향도 표시하고 살짝 예쁜 엉덩이를. 사악한 놈. 늙은이는 비명을 질렀다. 소돔의 자식.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다. 제이크는 길을 건너 자기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잘 있으시오 형제여. 죄인아, 늙은이가 소리쳤다. 정확하게 7시 15분에 다시 와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너에게 믿음을 줄 것이니 구원을 받으라. 싱어는 죽었다. 처음 그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이크가 느낀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는 벽 앞에 있었다. 싱어에게 그가 쏟아냈던 가슴속 깊은 생각들이 떠올랐고 그의 죽음으로 모두 상실된 것 같았다. 왜 싱어는 삶을 끝내고 싶었는가? 미쳐버렸는지 모른다. 어쨌든 그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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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말을 걸 수도 없었다. 그들이 함께 그 많은 시간을 보냈던 방은 젊은 여자 타자수가 새들었다. 제이크는 그곳에 갈 수 없었다. 혼자였다. 벽, 계단, 열린 길. 제이크는 자기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목이 말랐고 식탁 옆 물 주전자에는 미지근한 물이 조금 있을 뿐이었다. 침대는 헝클어지고 바닥에는 먼지가 일었다. 방 안에는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최근에 그는 짧은 문구가 적힌 유인물들을 만들어 사방에 뿌렸었다. 그는 노동자 단체는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적힌 종이를 우울하게 바라보았다. 어떤 유인물엔 한 문장만 적혀 있었고 더 긴 문장들이 적힌 것도 있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유사성이라는 유인물은 글이 한 장 가득했다. 한 달 동안 제이크는 이 유인물들을 만들었다. 일하는 동안 급히 써서 뉴욕 카페에서 먹지를 대고 타자를 쳤고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 그는 밤낮으로 일했다.
그러나 누가 읽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이 도시는 너무 컸다. 그리고 이제 그는 떠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디로? 도시 이름들이 떠올랐다. 멤피스, 월밍턴, 캐스토니아, 뉴올리언스, 어딘가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남부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오래된 초조한 느낌과 허기가 다시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열린 공간과 자유를 갈망하지 않았다. 정반대였다. 흑인, 코플랜드의 말을 기억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오. 그것이 최선의 방식이던 때도 있었다. 제이크는 한쪽으로 침대를 밀었다. 침대로 가려졌던 바닥에는 가방과 책들, 더러운 옷들이 있었다.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다. 늙은 흑인의 얼굴과 그들 두 사람이 나눈 말들이 되살아났다. 코플랜드는 미쳤다. 광신자였으며 그를 설득하려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렇다 해도 그날 밤 두 사람이 느꼈던 무서운 분노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코플랜드는 알았다. 그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무장한 군대와 마주선 벌거벗은 병사 몇 명과 같았다. 그날 밤 그들은 무슨 짓을 했나? 서로 겨냥하고 싸웠다. 코플랜드는 틀렸다. 그래, 미쳤다. 그러나 결국 어떤 면에서 그들은 함께 일할 수도 있었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가서 그를 만나자. 갑작스러운 충동이 제이크를 재촉했다. 결국 그것이 최상일 것이다. 하나의 신호, 그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손일 수도 있었다. 더러운 얼굴과 손을 씻을 틈도 없이 제이크는 가방을 꾸려 방을 나섰다. 밖은 무더웠고 길에서는 악취가 났다. 하늘에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대기는 완전히 정체되어 근처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는 흩어지지 않고 곧바로 위로 올라갔다. 걸어갈 때 짐 가방이 세게 무릎에 부딪혔고 그는 자주 머리를 휙 움직이며 뒤돌아보았다. 코플랜드가 사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서둘러야 했다. 구름은 점점 더 두터워졌고 저녁이 오기 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다. 코플랜드가 사는 집에 도착하자 덧문이 내려져 있었다. 뒤쪽으로 가서 창틈으로 보니 부엌은 텅 비어 있었다. 지독한 낙담으로 손에서 땀이 났고 심장이 마구 뛰었다. 집 왼쪽으로 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켈리 씨 집에 가서 포 씨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 집 근처에 다시 가는 것은 끔찍하게 싫었다. 앞 복도에 있는 모자거리와 수없이 올라갔던 긴 계단을 견딜 수 없었다. 제이크는 천천히 도시를 통과하여 골목길로 들어섰다. 뒷문으로 들어갔다. 포 씨는 부엌에 어린 사내아이와 함께 있었다. 안 돼요, 블런트 씨. 포 씨가 말했다. 선생님은 싱어 씨와 좋은 친구셨고 또 아버지가 싱어 씨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아는 분이죠. 하지만 저희는 오늘 아침 아버지를 시골로 모시고 갔고 아버지가 계신 곳은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양해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돌려 말할 필요 없어. 제이크가 말했다. 그런데 이유가 뭐요? 지난번 선생님이 다녀가신 후 아버지는 굉장히 편찮으셨어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다시 일어나실 때까지 오래 걸렸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가신 곳에서는 더욱 건강해지실 거예요.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백인을 혐오하세요. 쉽게 흥분하시고요. 실례지만 아버지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세요? 아무 볼일도 없어. 제이크가 말했다.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저희 흑인도 다른 사람처럼 감정이 있어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블런트 씨, 아버지는 늙고 병든 흑인일 뿐이에요. 이미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희는 아버지를 돌봐야 해요. 제가 알아요. 아버지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는 다시 거리로 나왔다. 구름이 시커멓게 성남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정체된 공기 속에서 폭풍의 냄새가 났다. 초록색 가로수들이 소리 없이 대기에 스며들어 공중에는 이상한 녹색 광채가 돌았다. 사방이 숨죽인 듯 고요해서 제이크는 잠시 공기를 들이마시며 둘러보았다. 그런 뒤 겨드랑이에 가방을 꽉 끼고 차량들이 늘어선 중앙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늦었다. 금속성 천둥이 터지고 공기는 돌연 차가워졌다. 굵은 은색 빗방울이 소리치며 보도에 떨어졌다. 퍼붓는 빗줄기에 앞이 안 보였다. 뉴욕 카페에 도착했을 때 옷은 젖어 달라붙고 구두는 물에 차 질척거렸다. 브레너는 신문을 밀어놓고 팔꿈치를 카운터에 기댔다. 이런 희한하네. 비가 쏟아지자 난 직감해서 당신이 올 거라고. 당신이 한 발 늦어 비를 만날 걸 확실히 알았지. 그는 코가 하얗게 될 때까지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그런데 여행 가방이요? 여행 가방처럼 보이지. 그렇게 느껴지고. 제이크가 말했다. 여행 가방이라고 믿는다면 그렇소. 여행 가방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지. 위층에 가서 옷을 벗어 아래로 던져요. 루이스가 다리미로 말릴 거요. 제이크는 뒤쪽 칸막이 자리에 탁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고맙지만 괜찮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떠날 거요. 하지만 입술이 퍼릇찬소. 완전 탈진한 것 같은데. 괜찮소. 먹을 거나 좀 주시오. 저녁은 반 시간 후에나 준비될 거요. 브레너는 참을성 있게 말했다. 남은 건 뭐든 괜찮으니 그냥 접시에 내와요. 데울 것도 없고요. 공허감으로 속이 쓰렸다. 앞도 뒤도 보기 싫었다. 그는 짧고 뭉툭한 손가락을 테이블 위에서 움직였다. 처음 여기 앉은 이후 거의 1년이 지나갔다. 그때보다 지금 그는 얼마나 더 발전했는가. 나아진 게 없었다. 친구를 사귀었고 그를 잃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싱어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는 자살했다. 제이크는 궁지에 몰렸다. 거기서 빠져나와 새로 시작하는 것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공포가 일었다. 지쳤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발을 옆 의자에 올려놓았다. 자, 이게 도움이 될 거요. 브레넌이 말했다. 브레넌은 뜨거운 우유장과 치킨 파이가 담긴 쟁반을 내려놓았다. 우유는 달고 진했다. 제이크는 뜨거운 김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뭐 같은 거요? 설탕 덩어리에 문지른 레몬 껍질, 럼주를 넣고 끓인 물, 몸에 좋은 거요. 내 외상이 얼마입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겠고 떠나기 전에 알려주겠어. 제이크는 음료를 한 모금 쭉 마시고 입안에서 굴린 뒤 삼켰다. 외상값은 못 받을 거요. 돈이 없어. 있더라도 하여간 안 갚을 거요. 그가 말했다. 언제 내가 재촉했어? 청구서를 주면서 달라고 합디까? 안 그랬지? 제이크가 말했다. 판단을 제대로 한 거요. 내 생각인데 당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브레너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앉았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소금병을 앞뒤로 밀다가 머리를 계속 매만졌다. 그에게선 향수 냄새가 났다. 소매를 긋고 구석에 파란색 밴드로 고정시킨 줄무늬 파란색 셔츠는 깨끗했다. 마침내 그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망설이듯 말했다. 당신이 오기 전에 습관을 보고 있었어.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 오늘 큰 사건이 터진 것 같은데? 그래요. 뭐라고 나섭니까? 기다리시오. 가져오리다. 브레너는 카운터에서 신문을 가져와 칸막이 자리에 기댔다. 일면에 기사가 났어. 어디에 위치한 써니 딕시 쇼에서 집단 소요가 있었다고. 흑인 2명이 칼에 찔려 치명상을 입었고 다른 3명은 경상을 입고 시립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하오. 사망자는 지미 메이시와 랜시 데이비스, 부상자는 센트럴 밀시티에 사는 백인 존 햄릿과 흑인 베리어스 윌슨, 그리고 몇 명 더 있다는군. 기사를 읽어보겠어? 다수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체제 전복적인 성격의 유인물들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노동자를 선동하기 위한 소요로 추정된다. 다른 용의자들도 곧 체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레넌이 이를 맞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이 신문들의 편집은 갈수록 나빠지는군. 체제 전복적인의 철자도 틀리고 체포도 맞춤법이 틀렸어. 대단들 하시군. 제이크가 조롱하듯 말했다. 노동자를 선동하기 위한 소요라니. 어쨌든 상황이 심각하오. 제이크는 손으로 입가를 받치고는 빈 쟁반을 내려다보았다. 대체 어쩔 작정이요? 떠날 거요. 오늘 오후 이곳을 빠져나갈 생각이요. 브레너는 손톱을 손바닥에 문질렀다. 글쎄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군. 그런데 왜 이리 급하시오? 이 시간에 떠나다니. 그냥 그러고 싶소. 난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일에 관해 왜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소? 나야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당신의 견해는 과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사물의 다양한 측면을 알고 싶소. 어쨌거나 난 당신 일이 잘 되기를 바라오. 그래서 말인데 왜 당신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소? 정착도 하고? 제이크가 짜증스럽게 쟁반을 밀쳤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모르고 날 좀 내버려 둬요. 피곤하니까. 브레너는 어깨를 으쓱하며 카운터로 돌아갔다. 제이크는 정말 지쳤다. 뜨거운 럼주와 무거운 빗소리에 졸음이 쏟아졌다. 칸막이 자리 안에 안전하게 앉아 좋은 음식을 먹으니 기분이 좋았다. 원한다면 몸을 기대고 잠깐 낮잠을 잘 수도 있었다. 벌써 머리가 부풀어 오르며 무겁게 느껴졌다. 두 눈을 감자 더 편안해졌다. 그러나 아주 잠깐만 자야 했다. 곧 여기서 나가야 하니까. 비가 언제까지 올 것 같소? 브레넌이 나른한 소리로 대답했다. 알 수 없지. 열대성 폭우니까 갑자기 개일 수도 있고
약해져서 밤에 계속 올지도 모르고. 제이크는 머리를 두 팔에 묻었다. 빗소리는 바다가 솟구치는 것처럼 들렸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 먼 데서 접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천천히 그의 손의 긴장이 풀렸다. 두 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탁자 위에 놓였다. 얼마 후 브레넌이 그의 어깨를 흔들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제이크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일어나시오, 브레인이 말했다. 당신 악몽을 꾼 모양이여. 입을 벌리고 신음하면서 발로 바닥을 긁더군. 그런 모습은 난생 처음 봤어. 꿈이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잠에서 깨면 늘 느끼던 예전의 그 공포였다. 그는 브레넌을 밀치며 일어났다. 내가 악몽을 꿨다고 말해줄 필요 없어. 그 꿈을 기억하니까 15번 정도나 꿨다고. 이제 그는 기억했다. 전에는 잠에서 깨고 나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었다. 그는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유원지에서처럼 군중 속을 걷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동양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햇살은 뜨거웠고 사람들은 옷을 반쯤 벗은 상태였다. 말없이 천천히 걷고 있는 그들에게는 허기가 느껴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태양뿐이었고 말없는 군중뿐이었다. 그 속을 그는 포장된 큰 바구니를 들고 걸었다. 그런데 바구니를 내려놓을 장소를 찾을 수 없었다. 꿈속에서 오래 짐을 들고 다니며 내려놓을 것을 찾지 못한 채 군중 속을 헤매자 기이한 공포가 몰려왔다. 무슨 꿈이요? 브레넌이 물었다. 악마가 쫓아옵디까? 제이크는 일어나 카운터 뒤에 있는 거울로 갔다. 얼굴은 더럽고 땀에 젖어 있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다. 손수건을 수돗물에 적셔 얼굴을 닦고 주머니에서 빗을 꺼내 수염을 말끔하게 빗었다. 꿈은 아무것도 아니요. 잠이 들어야 왜 그게 악몽인지 알게 되지. 벽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켰다. 비는 거의 그쳤다. 제이크는 자기 가방을 들고 앞문으로 갔다. 잘 있으시오. 엽서 보내리다. 잠깐, 브레넌이 말했다. 지금은 못 가요. 아직 비가 좀 오는데. 그냥 차양에서 떨어지는 물 위에다. 어둡기 전에 여기를 벗어나고 싶소. 기다려봐요. 돈 좀 있어. 일주일 버틸 정도는. 필요 없어. 전에도 무일푼이었으니까. 브레넌은 준비해둔 봉투를 그에게 건넸다. 20달러짜리 2장이 들어있었다. 제이크는 지폐의 앞 뒷면을 보고는 주머니에 넣었다. 당신이 왜 이런지 알 수가 없군. 다시는 이 돈 냄새도 못 맡을 거요. 하지만 고맙소. 잊지 않으리다. 행운을 빌겠소. 그리고 소식 전하시오. 아디오스. 잘 가시오. 그의 뒤에서 문이 닫혔다. 그 블록 끝에 와서 돌아보니 브레넌이 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철로까지 걸었다. 양쪽에는 허물어져가는 방 2개짜리 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좁은 뒷뜰에는 악취나는 변소가 있었고 칙칙하고 해진 옷들이 빨래줄에 널려 있었다. 이 마을을 가도록 편안하고 넓고 깨끗한 곳이라고는 없었다. 땅 자체가 더럽고 버림받은 것 같았다. 채소밭을 만들려고 한 흔적이 있었지만 시든 케일 2포기와 열매 없는 검은 무화과 나무 한두 그루 뿐이었다. 이 불길한 곳에서 아이들이 바글거렸고 더 어린 것들은 발가벗고 있었다. 척박한 광경이 너무 잔인하고 절망적이어서 제이크는 신음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도시 끝에 다다르자 고속도로로 들었었다. 차들이 지나갔다. 그의 어깨는 너무 넓고 팔은 너무 길었다. 힘이 아주 세 보이고 흉해서 아무도 그를 태워주지 않았다. 그러나 곧 트럭이 멈출 수도 있었다. 늦은 태양이 다시 나왔다. 그 열기로 젖은 보도에서 전기가 솟았다. 제이크는 꾸준히 걸었다. 도시를 뒤로 하자 새로운 기운이 솟았다. 그러나 이것은 도주인가 돌격인가. 어쨌든 그는 가고 있었다. 이 모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었다. 앞에 놓인 길은 북쪽을 향하다가 약간 서쪽으로 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멀리 가지는 않을 것이었다. 남부를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 하나는 분명했다. 그에게는 희망이 있으며 곧 여정의 윤곽이 분명해질 것이었다. 3장 저녁. 무슨 소용인가? 미익은 알고 싶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용인지. 미익이 세웠던 계획들, 그리고 음악, 이 모든 것이 다 함정에 빠졌다. 상점, 집, 잠자기, 다시 상점. 싱어 씨가 일했던 가게 앞 벽시계는 7시를 가리켰다. 미익은 막 퇴근하고 있었다. 잔업이 있을 때마다 집에 있는 미익에게 남으라고 했다. 다른 여자들보다 덜 지치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폭우가 내린 뒤 푸른 하늘은 창백하고 고요했다. 어둠이 오고 있었다. 벌써 전기불이 켜졌다. 거리에는 자동차 경적들이 울렸고
신문 파는 소년들이 머리 기사를 외치고 있었다. 미익은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지금 가면 침대에 누워 비명을 지를 것이었다. 그만큼 피곤했다. 그러나 뉴욕 앞에 가서 아이스크림 썬디를 먹으면 기분이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며 잠시 혼자 있을 것이다. 카페 앞쪽은 북적거리 맨 끝에 있는 칸막이 자리로 갔다. 등과 얼굴이 너무 피곤했다. 상점의 좌우명은 생기있게 미소 짓자였다. 상점에서 나오면 다시 자연스러운 표정이 되기 위해 오랫동안 찡그리고 있어야 할 정도였다. 귀도 피곤했다. 달랑거리는 초록 귀고리를 빼고 귓볼을 꼬집었다. 귀고리는 일주일 전에 샀다. 은팔찌도. 처음에는 냄비와 프라이팬 코너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액세서리 코너로 옮겼다. 안녕 미익, 브레넌 씨가 말했다. 그는 냅킨으로 물잔 바닥을 닦은 뒤 탁자에 놓았다. 초콜릿 썬디하고 5센트짜리 생맥주 한 잔 주세요. 둘 다? 그는 메뉴를 내려놓고 여성용 금반지를 낀 새끼 손가락을 짚으며 말했다. 여기 봐라. 맛있는 닭구이나 송아지 셔투가 있는데 나하고 저녁 안 먹을래? 아니요, 고맙습니다. 그냥 썬디랑 맥주 주세요. 둘 다 차갑게요. 미익은 음아 위에 머리를 쓸어넘겼다. 입을 벌리자 두 뺨이 홀쭉해졌다. 미익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었다. 싱어 씨가 자살한 것. 자기가 어떻게 자라서 울리위스에서 일해야만 하는 것. 싱어를 발견한 것은 미익이었다. 그들은 그 큰 소리가 자동차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익은 라디오를 들으려고 싱어의 방에 갔다. 그의 목에 피가 흥건했고 아빠가 와서 미익을 밖으로 밀어냈다. 미익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며 주먹으로 자기를 때렸다. 다음 날 밤 싱어는 거실의 관 속에 누워있었다. 장의사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그의 얼굴에 연지와 립스틱을 발랐다. 그러나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죽은 사람이었다. 꽃냄새가 섞인 다른 냄새 때문에 방에 머물 수가 없었다. 그 와중에도 미익은 매일 일하러 갔다. 물건을 포장해서 카운터로 넘겨주고 돈을 금전 등록기에 넣었다. 걸어야 할 때는 걸었고 식탁에 앉으면 먹었다. 처음에는 밤에 누워도 잠들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야 하니까 잤다. 미익은 몸을 옆으로 돌려 다리를 포겼다. 스타킹에 줄이 가 있었다. 출근할 때 올이 나가기 시작해서 침을 발랐는데 나중에는 더 많이 나가서 작은 껌 조각을 붙였다. 그러나 막을 수 없었다. 집에 가서 꿰매야 할 것이었다. 스타킹을 어찌 감당할지 난감했다. 너무 빨리 망가졌다. 다른 평범한 소녀들처럼 면 양말을 신지 않는 한 방법이 없었다. 카페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 구두 밑창도 완전히 낡았고 그걸 새로 갈려면 20센트를 쓰지 말았어야 했다. 구멍난 구두를 신고 계속 서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발에 물집이 생기면 불에 달군 바늘로 따야 될 것이다. 상점에 못 나가고 집에 있으면 해고될 것이다. 그러면 어찌 될 것인가? 여기 있다, 브레넌 씨가 말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건 처음 보네. 그는 탁자에 썬디와 맥주를 놓았다. 미익은 손톱을 손질하는 척했다. 아른 채 하면 그는 말을 걸기 시작할 것이었다. 그가 미익에게 더 이상 유감이 없는 걸 보면 껌 한 통에 대해 잊어버린 게 분명했다. 이제 그는 늘 미익에게 말을 붙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미익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다. 초콜릿과 호두와 제리가 덮인 아이스크림은 맛있었다. 맥주는 긴장을 풀어주었다. 아이스크림 썬디를 먹은 뒤에 마시는 맥주는 기분 좋은 쓴맛을 낸다. 취기가 돌았다. 음악 다음으로 맥주가 최고였다. 그러나 이제 미익의 마음속에 음악은 없었다. 이상했다. 마치 4명의 방에서 쫓겨난 것 같았다. 때로 빠르고 짧은 멜로디가 떠올랐다. 사라지곤 했지만 전처럼 음악과 함께 4명의 방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 너무 긴장된 것 같았다. 또는 상점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는지도 몰랐다. 울리위스는 학교와 달랐다. 학교에서 집에 올 때는 기분이 좋았고 음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나 피곤했다. 집에 오면 저녁을 먹고 잤고 아침을 먹고 다시 상점으로 나갔다. 2달 전에 비밀 공책에 작곡하기 시작한 노래는 아직 끝내지 못했다. 내면의 방에 머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 내면의 방 어딘가 먼 곳에서 미익을 내쫓고 문을 잠가버린 듯 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미익은 부러진 앞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었다. 하지만 미익은 싱어 씨의 라디오를 갖게 되었다. 할부금이 남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기로 했다. 싱어에게 속했던 물건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었다. 머지않아 중고 피아노를 사기 위해 조금씩 저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주일에 $2 정도. 아무도 피아노를 못 만지게 할 것이었다.
그러나 조지에게는 짧은 곡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 미익은 뒷방에 피아노를 들여놓고 매일 밤 칠 것이다.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치고, 그러나 어느 주에 돈을 못 낸다고 생각해보라. 그럼 그 작은 빨간 자전거처럼 사람들이 가져가 버릴까? 못 가져가게 하면, 피아노를 집 아래에 감춘다면, 또는 가지러 온 사람들과 현관에서 마주친다면, 그리고 싸운다면, 두 남자를 눈이 멍들고 코가 깨져 복도 바닥에 기절해 버릴 때까지 때린다면, 미익은 얼굴을 찡그리며 주먹으로 이마를 세게 문질렀다. 일이 늘 이런 식이었다. 미익은 언제나 화가 난 것 같았다. 그건 어린 나이가 화를 냈다가 금방 풀어지는 것과는 달랐다. 화를 낼 대상이 없었다. 상점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상점이 미익에게 일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속은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미익을 속이지 않았다. 그러니 화풀이할 때 상대가 없었다. 그래도 미익은 여전히 그렇게 느꼈다. 속았다고. 그러나 피아노에 관해서는 일이 풀릴 수도 있었다. 잘 될 것이었다. 곧 기회가 올 수도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음악에 대해 느낀 것들이 내면의 방에서 세운 계획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야 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했다.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좋았어. 됐어. 좋은 일. 이 소설의 마지막 글입니다. 제3부 4장. 밤. 모든 것이 고요했다. 비프는 얼굴과 손을 닦았다. 탁자에 놓인 작은 일본 불탑의 유리 펜던트가 바람에 딸랑거렸다. 그는 잠깐 졸다가 방금 깨어 시가를 피웠다. 벌런트를 떠올리며 지금쯤 그가 멀리 갔을지 궁금했다. 욕실 선반에 있는 아구아 플로리다 향수병을 집어 관자놀이에 발랐다. 옛 놀이를 휘파람으로 불며 좁은 층계를 내려갔다. 멜로디는 뒤에 여운을 남기며 중단됐다. 카운트는 루이스가 지키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꾀를 피우는지 자리는 비어 있었다. 안문은 아무도 없는 거리를 향해 열려 있고 벽시계는 자정이 되기 17분 전을 가리켰다. 켜진 라디오에서는 단치는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영토 분쟁 지역, 히틀러가 단치 반환을 구실로 폴란드를 침공하여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네요. 켜진 라디오에서는 단치 지역을 둘러싸고 히틀러가 조작한 위기에 관한 담화가 나왔다. 비프가 주방에 가보니 루이스는 구두를 벗고 바지 단추를 풀고 머리를 가슴에 떨어뜨린 채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다. 셔츠에 침자국이 길게 나 있으니 한참 동안 자고 있는 게 분명했다. 두 팔을 양옆으로 늘어뜨렸는데 얼굴을 받고 넘어지지 않는 게 신기했다. 곤히 자고 있으니 그를 깨울 필요는 없었다. 손님이 뜸한 조용한 밤이 될 것이었다. 비프는 까치발로 주방을 지나 선반으로 갔다. 선반에는 티올리브가 든, 이 티올리브는 흰 꽃이 피고 초록 잎이 달린 관목류라고 하네요. 티올리브가 든 바구니와 배기롱이 가득 담긴 물병 2개가 있었다. 그는 꽃들을 카페 앞쪽으로 가져갔다. 진열장에서 셀로판으로 싼 마지막 스페셜 메뉴 접시를 치웠다. 음식이 지긋지긋했다. 싱싱한 여름 꽃들로 장식된 진열장, 그게 좋을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어떤 모양으로 배치할지 상상했다. 바닥에는 시원하고 푸른 티올리브 잎을 깔고 붉은 화병에는 화려한 백일홍을 가득 담고 더는 필요 없었다. 그는 진열장을 정성껏 꾸미기 시작했다. 꽃 중에는 돌연변이도 있었다. 다망색 꽃잎 6개와 빨간색 꽃잎 2개가 달린 백일홍. 이 신기한 꽃을 들여다보다가 버리지 않고 챙겨두었다. 장식을 끝내자 그는 길에 서서 자신의 솜씨를 점검했다. 손질하기 어려운 꽃줄기를 적당하게 구부렸더니 넉넉하고 편해 보였다. 불빛이 효과를 떨어뜨렸지만 해가 솟으면 멋지게 보이리라. 그야말로 예술적으로. 별이 빛나는 어두운 하늘은 땅과 가까워 보였다. 그는 보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멈춰 서서 오렌지 껍질을 도랑으로 밀어넣기도 했다. 다음 블록 맨 끝, 멀리서 작게 보이는 두 남자가 팔짱을 끼고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카페가 이 거리 전체에서 문을 열고 불을 켜놓은 유일한 장소였다. 그런데 왜 모든 카페가 문을 닫는데 왜 그는 밤새도록 열어두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었다. 돈 때문은 아니었다. 가끔 여러 명이 들어와 맥주와 스크램블 에그를 먹고 5달러나 10달러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드물었다. 대개는 혼자 와서 주문하고 오래 머물렀다. 어떤 밤에는 12시에서 5시까지 손님이 전혀 없었다.
밤에 카페를 열어도 이익은 없었다. 그건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밤에 카페를 닫지 않을 것이었다. 장사를 계속하는 한 밤이야말로 그런 시간이었다. 다른 시간에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때 왔다. 2명은 일주일에 몇 번 정기적으로 왔다. 어떤 이들은 한 번 와서 코카콜라를 마신 뒤 다시는 오지 않았다. 비프는 팔짱을 끼고 좀 더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의 둥근 불빛 안에서 그의 그림자는 검고 앙상해 보였다. 평화로운 밤의 침묵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휴식과 명상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아래층에 머무는지도 몰랐다. 마지막으로 그는 텅 빈 거리를 훑어본 뒤 안으로 들어갔다. 라디오에서는 아직도 위기의 소리들이 들렸다. 천장 선풍기가 시원하게 돌아갔다. 주방에서 루이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문득 불쌍한 윌리 생각이 났고 그에게 곧 위스키를 보내자고 마음먹었다. 신문의 낱말 퍼저 코너를 들여다보았다. 중앙에는 이름을 맞춰야 하는 여자 그림이 있었다. 그는 그 여자를 알아봤고 첫 번째 공간에 모나리자라고 이름을 썼다. 1번 아래는 거지를 뜻하는 M으로 시작되는 9자로 된 단어였다. 멘티캔드. 2번 가로에 들어갈 단어는 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였다. E로 시작되는 6자로 된 단어. elapse. 그는 시험삼아 알파벳을 엮어 소리내어 읽었다. 엘로인. 그러나 그는 흥미를 잃었다. 이런 종류가 아니어도 수수께끼는 많았다. 신문을 접어 밀어두었다. 나중에 다시 볼 것이었다. 그는 버리지 않고 챙겨둔 백일홍을 자세히 보았다. 손바닥에 놓고 불빛에 들어보니 유난히 특별하지도 않았다. 챙겨들 것도 없었다. 그는 부드럽고 환한 꽃잎들을 하나씩 떼어냈다. 마지막 꽃잎은 사랑한다가 나왔다. 그러나 누구를? 이 사랑한다가 나왔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꽃잎을 하나씩 떼어내면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점친 것입니다. 마지막 꽃잎은 사랑한다가 나왔다. 그러나 누구를? 이제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거리에서 들어와 1시간 정도 맥주를 마시는 괜찮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러나 한 명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는 사랑을 했었고 이제 그런 사랑은 끝났다. 앨리스, 메들린, 지프 끝났다. 그들로 인해 그는 더 좋아졌거나 더 나빠졌겠지. 어느 쪽인가?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리고 믹, 지난 몇 달 동안 이상하게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던 아이. 그 사랑 또한 끝났는가? 그렇다. 그것 또한 끝났다. 믹은 이른 저녁 가게에 들어와 찬 음료나 아이스크림 썬디를 원했다. 그 애는 더 나이 들었다. 거칠고 아이 같은 태도는 거의 사라졌다. 그 대신 표현하기 어려운 숙녀다운 미묘한 어떤 것이 있었다. 귀골이, 달랑거리는 팔찌, 다리를 포개고 스커트 자락을 무릎 아래로 끌어내리는 새로 생긴 습관. 그는 미익을 주시했고 부드러운 감정만을 느꼈다. 마음속에서 옛 감정은 사라졌다. 1년 동안 이 사랑은 더 이상하게 만개했었다. 그는 이에 대해 100번씩 물었으나 대답을 찾지 못했다. 이제 여름꽃이 가을에 흩어지듯 그 사랑은 끝났다. 아무도 없었다. 비프는 금지로 코를 두드렸다. 이제 라디오에서는 외국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스페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재앙처럼 들렸다. 귀를 기울이자 초조해졌다. 라디오를 끄자 침묵은 깊고 완벽했다. 바깥의 밤이 느껴졌다. 외로움이 몰려와 호흡이 가빠졌다. 루실에게 전화하고 베이비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 시간에 손님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입구로 가서 거리를 위아래로 바라보았다. 사방이 텅 비고 어두웠다. 루이스, 그가 소리쳤다. 깼냐 루이스? 대답이 없었다. 그는 팔꿈치를 카운터에 꿰고 두 손으로 머리를 잡았다. 수염이 검게난 턱을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천천히 찡그린 이마를 숙였다. 수수께끼, 그의 내부에 뿌리내려 그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싱어와 나머지 사람들에 관한 수수께끼. 그것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이곳에서 만취한 블룬트가 얼쩡거리다가 처음 벙어리를 만난 지도, 미익이 싱어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지도 1년이 더 지났다. 이제 싱어가 죽어 묻힌 지 한 달이었다. 수수께끼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는 평온해질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은 어딘가 자연스럽지 못했다. 어떤 고약한 농담 같은 것. 그 생각에 불안해졌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두려웠다. 그는 어렵게 장례식을 치렀다. 모든 일을 그가 맡았다. 싱어의 상황은 엉망이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할부금을 내야 했고
생명보험금 수혜자는 죽고 없었다. 겨우 매장할 정도의 돈이 있었다. 장례식은 정오에 있었다. 땅을 판 젖은 무덤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 위로 타느듯한 빛이 쏟아졌다. 꽃들은 시들어 갈색으로 변했다. 미익은 너무 울어 목이 메었고 아빠가 미익의 등을 두드려야 했다. 벌런트는 주먹으로 입을 막고 찌푸린 채 아래를 보았다. 불쌍한 윌리의 가족인 듯한 흑인 의사는 사람들 끝에 서서 슬퍼했다. 전에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낯선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왜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카페 안의 정적은 밤처럼 깊었다. 비프는 생각에 빠져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두근거려 몸을 가누려고 카운터에 등을 기댔다. 한순간 깨달음의 빛 속에서 그는 얼핏 인간의 투쟁과 용기를 보았다. 영원한 시간 속을 지나가는 끝없는 인류의 흐름을 보았다. 노동하고 그리고 그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의 영혼은 확장되었다. 그러나 한순간이었다. 마음속에서 경고를, 번개 같은 공포를 느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방황했다. 앞에 있는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을 마주 보았다. 땀이 관자놀이에서 반짝였고 얼굴은 일그러졌다. 한 눈을 다른 눈보다 크게 뜨고 있었다. 오른쪽 눈을 크게 뜨고 암흑과 오류와 멸망의 미래를 응시하고 가늘게 뜬 왼쪽 눈으로 과거를 보았다. 그는 암흑과 광명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비통한 냉수와 신념 사이에 걸려 있었다. 그는 획 돌아섰다. 루이스, 그는 큰 소리로 불렀다. 루이스, 루이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맙소사, 그 자신은 분별력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이 공포를 초래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공포가 목을 조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초조한 바보처럼 여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추스르고 이성적이 될 것인가? 결국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비프는 손수건을 적셔 긴장되고 일그러진 얼굴을 가볍게 닦았다. 문득 밖의 차양을 걷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문으로 가는 그의 걸음은 침착했다. 다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차분하게 자신을 가다듬고 아침 해를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이 카슨 맥클러스가 쓴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 전부 읽었습니다.